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5달 전인 2024년 5월 검찰이 이미 불기소 문건을 만들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문건에는 심지어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를 대면 조사하기 2달 전입니다. 김 씨를 무혐의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간 검찰 내부 메신저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각본을 짜놓고 김 씨를 봐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김 씨에 대한 불기소 문건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건 2024년 5월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제3회 장소에서 김 씨를 출장 조사하기 2달 전,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5달 전입니다. 문건은 김 씨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 형태로 나왔습니다. 작성자 이름은 검찰 업무용 컴퓨터를 뜻하는 SPPO였습니다. 취재 결과 문건에는 대면 조사 전인데도 김 씨의 예상 진술까지 반영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문건과 관련한 당시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란 취지의 대화가 검사들 사이에 오간 겁니다. 특검은 불기소 문건까지 작성하며 미리 결론을 내놓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건을 확보했던 김건희 특검도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김 씨의 최종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2차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 뒤늦게 수사보고서를 고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검사들이 메신저로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뒤 무혐의 처분 전에 보고서를 완료한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후에 무혐의 논리를 보강해서 재수사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건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에 뒤늦게 수사보고서를 고친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상 수사보고서를 완료한 뒤에 처분을 결정하는데 절차가 뒤바뀐 겁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를 완료한 날짜를 무혐의 처분 이전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이 확보한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엔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는 대화가 오갔고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후에 무혐의 논리를 보강한 뒤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무혐의 처분되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이 서울고검에 접수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서울고검은 앞선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을 내렸고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일당과 수익 배분 등을 언급하는 통화 육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보고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며 더러운 입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라인들이 검찰이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윤석열과 상관없는 척하는 한동훈은 검찰의 핵심이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자들 또한 한동훈 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집요하게 검찰만 노리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박성재와 이상민 등 법꾸라지들을 엄벌하기 위함이라는 예상치 못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SBS 이제 노동조합이 2018 그러니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과 박철민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3년간의 차이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왜 같은 사건이냐면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들 있잖아요. 범인들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란 거고 거기에 두목인 이준석 그리고 그 이준석이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는 건데 맨 위에 내용이 이제 김영진, 윤명균이 파타야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이에요. 그 프로그래머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인데 프로그램에서는 김영진이 이제 이준석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할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이 양반이 이제 돈 20억 돈다발 5만 원짜리 예. 쫙 깔아놓고 돈다발. 근데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돼. 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네. 한번 보여주시죠. 판결문 한번 보여주시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동부구치소의 수용 방송을 접하고 예.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방송 등을 접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생각해낸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이미 저 성남국제마피아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갖고 나는 몰라 사실은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의 아버지가 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 부의장이었어요. 박철민의 아버지가 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이재명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범행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장영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장영하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일부가 저한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번에 박철민, 장영하 두 사람의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박철민이 이준석을 이준석도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건으로 있었어요. 그 알을 본 다음에 이준석에게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이재명 라고 제안을 한 잡으면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돈도 주고 형량도 줄여주고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본인도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에서 수사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장영하만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요. 이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김용판 그때 그 당시 의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서 선수가 들어갔어.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림이 이런 거네. 선수가 들어가서 박철민이라고 하는 전직 조폭 이 양반이 방송을 보고 혼자 그림을 다 그린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철민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시의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림을 그려서 저들을 선수로 썼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영하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처음에는. 기소를 안 해서 이건태 의원이 재정신청하고 겨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윤석열의 검찰이 장영화도 자르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끝냈다가 장영화가 이제 2심에서 겨우 무죄가 됐는데 1심에선 무죄였어요. 장영화가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예. 됐죠. 근데 1심의 무죄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장영화 1심 판결문 보시면 박철민 해탄 뭐 이렇게 해갖고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게 뭡니까? 그 알이잖아요. 이건 이준석은 지금 그 조포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 장영하는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해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방송 보고 방송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장영하도 이걸 방송을 보고 알았을 거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사실로 인지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닌데 명백하게 판결문에는 사실을 그 안에 인식했다는 거예요. 방송 내용이 예.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기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예. 사실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했고 방송 내용이 퍼졌기 때문에 장영아 네가 그걸 사실로 착각했을 수 있어. 그래서 너 무죄. 이 말은 뭐냐면 박철민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할 때도 그 알 방송을 보고 한 거고 장영아가 1심 무죄 받을 때도 그 알이 하나의 그 말이구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저게 공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보여줬지. 있냐면 장영아가 그러니까 김용판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장영아가 2021년 10월에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요. 야 이거 너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끝내야 되는데. 아니, 잠깐 보세요. 후보들 기다리고 있어. 제가 왜 그렇게 후보들 가야 말씀드리냐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영진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진이 저한테 편지 보낸 적도 있거든요. 김영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타야 사건, 살인 사건 수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바꿔주겠다라는 딜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김영진의 가족으로부터 제가 또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으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파타야 살인 사건을 할 때 검찰이 그때 이미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쪽 김영진 검찰은 가족의 이재명을 항상 잡으려고 했어요. 항상. 주장은 뭐냐면 너
이렇게 안 불면 살인으로 남길 거고 네가 다 덤터게 써야 돼. 그래갖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명균이랑 공범은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사건은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딜이 좀 이렇게 연결된 화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권창현 특검이 어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특검에서 결국은 우리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예, 김건희 씨. 다른 거 말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 샤넬 빼가고 가방 받은 거 그 세 개 받은 것 중에서도 뭐 처음에 준 건 다 무죄야.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1심 판결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특검이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 범죄 자체보다는 김건희 씨의 범죄를 덮도록 도와준 이 권력기관들 조사를 맞습니다. 네. 여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검람 비슷하게 지난번에 중수청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우여곡절 그때 법이 통과됐는데 그때까지도 엄청난 저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강백신 검사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당시만 해도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었을 때 어느 누가 검사 중에 2%에 누가 글을 올렸습니까? 그때? 강백 씨는 당신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라인으로 이제 윤석열이 이제 명예훼손 타고 들어온 사람 경향신문 앞서게 썼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거의 한 통속이에요. 사실상 윤석열 들어온 다음에 윤석열에 관련된 여죄를 묻거나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수사하고 핸드폰 본인들이 반납하고 다 무죄 만들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게 1차 특검에서는 규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저는 그 진짜 소위 말해서 그 때리는 뭐 신우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이거는 본질은 사실은 그 당시 사건을 덮은 검사들에게 있어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연히 잘못됐지만 저는 그런 사건은 주가 조작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주식이 있으면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있어요.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또 적발하는 게 그 금감원이고 검찰의 역할인데 그거를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걸 덮어준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국가기관 동원한다? 미국에 그런 사례 보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바로 날아가면 그 부처가 날아가요, 잘못하면. 그렇죠. 적어도 주가 조작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로비는 할지 몰라도 때로 달려들어서 권력기관이 그걸 무혐의를 준다? 그런 사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우리가 복기해 보면 너무 납득할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그렇죠. 느닷없이 민정수석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직후보 검증을 법무부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근데 느닷없이 민정수석을 신설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 여론을 청취하겠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획통에 김주현 수석을 앉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5월 달에 느닷없이 검찰 인사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 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 올려요, 서울로.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시키면서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가면서 좌천성 승진 인사다라는 말이 언론에서 만들어졌어요. 어색한 말인데. 네, 황당무계한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창수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이런 조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종결 처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황제 출장 조사 등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결심을 했다. 뭐? 무혐의할 결심. 그러면 왜 그러면 이창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건가? 그 증좌가 이번에 나온 거죠. 권창용 특검팀을 통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봐라 라는 메시지가 갔다는 거고 그럼 이창수는 혼자 자가발전했을까요? 나 여기서 열심히 충성해서 물론 뭐 본인의 꿈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용산과 그러니까 이게 김주현 수석을 중심으로 한 민정 라인 되겠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그죠?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 이창수 이 라인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대한 기획 속에서 이창수도 움직였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창용 특검팀에서 요걸 기화로 해서 쭉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2차 특검팀에 취재를 했어요. 네. 증거를 많이 남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전혀 입을 벌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사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작 기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증거를 남겼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권창영 특검팀이 1차 특검팀보다 일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예, 뭐 그 사이에 다 증거인멸했겠죠. 그리고 휴대폰 다 바꾸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엄혹하고 어렵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통화해 보니까 특검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아,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구나. 그리고 그 김상우 의원님 같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우리 못한다 그래요? 아니 지금 뭐 당장 기자님들한테 눈에 띄는 거를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 것은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가 자꾸 우리 못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권창영 특검을 열심히 하라고 후방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거다. 놀지 않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장윤 선배 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지금 권창영 특검이 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어제 압수했던 장소에서 제가 희망을 좀 본 게 어떤 거냐면은 대검찰청이 어디를 털었냐. 첫 번째 정책기획과, 두 번째 정보통신과를 털고, 세 번째 반부패 이과를 털었어요. 반부패 이과는 당연히 수사를 지휘하는 데니까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와 직결돼 있으니까 지휘와 수사의 관계 이런 측면에 접근하면 당연한데 왜 정책기획과랑 정보통신과를 털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설명을 드리면 그게 캐비넷 아니에요? 그 캐비넷일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검찰에서 쓰는 메신저라는 게 우리 이프로스라고 하고 보통 이제 내부망을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그 게시판 기능도 있는 거고 커뮤니티 기능도 있고 메신저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프로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검 예규를 보면은 이프로스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대검에서 주무로 하는 과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 있는 지휘부와 담당했던 부장과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내부망을 통해 소통하는 거고 이프로스 메신저에 있는 쪽지 기능이나 대화 기능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처를 특정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흡수한 여러 가지 정보에 비춰볼 때 중요한 대화들이 오간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일부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사전적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수사가 이어지고 발전되는 측면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대로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내란 특검 담당하는 특검보도 기록이 4만 쪽이래요. 그래서 그거 읽느라고 너무 바쁘긴 한데 굳이 노상원의 입을 벌리지 않더라도 거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증좌는 차고 넘치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까봐 오히려 좀 조은석 특검팀이 좀 협조를 세게 안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더라.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이어서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면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 당시에 담당 검사한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건희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어떻게 보면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지검장이 일선에 있는 수사하는 주인 검사한테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연락을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십니까? 무죄 취지로 검토하라라는 거는 검사의 직분이 아니지 않나요? 일단은 안 그래도 제가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그렇습니다. 또 검찰청법 위반 등등등 지금 형사 범죄거든요. 제목이 근데 공수처에서 왜 공수처가 수사 안 하는지 혹시 취재된 아신 거 있으세요? 사전적으로 왜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왜 지금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조작 기소했던 그 검사도 아직 입건이 안 됐잖아요.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검사 신분일걸요.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왜 이런 검사들 수사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혹시 맞아요. 말씀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박상현 검사는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사방팔방으로 쓰고 있던데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지금. 막 네. 2% 거기도 2%예요. 2%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반하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수처는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정부 예산이 한 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기능을 못한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회에서 공수처도 기능과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주든지 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을 1단계, 2단계 계속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중수청과 공소청을 구분을 했고 이후에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실제로 그 수사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사, 판사들 불러다 조사해야죠. 왜 조사 안 합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제대로 집행됐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게 제 추정입니다만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검사 신분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에 의거해서도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거고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경유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의 제약이 큰 반면에 특검은 그와 다르다는 점이 작동을 해서 수사 초기부터 이런 적극적인 압수수색 행위 강제 수사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검사장과 주인 검사의 대화 행위를 비춰보면은 저는 되게 신문사의 구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같이 일하는 데가 사회부 소속이면 사회부장하고 의견 교환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제가 기자 생활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해왔는데 편집국장이 제가 쓴 기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경우를 직접 마주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굳이 부장이나 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특정 검사한테 이러저러한 오해 살 만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정주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때 이 검찰 행태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도 얘기 많이 했어요. 누구는 저는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그때 올라올 때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 누가 약간 이창수 지검장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사단에서 그렇게 친한 사람이면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말하자면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랄까? 약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상 선조가 이순신을 대면한 적이 별로 없대요. 계속 그 수군 통제사 보내고 계속 남도에서 계속 굴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계속 굴리지만 자기 필요할 땐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윤석열이 당시에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얘는 도이치 밟을 수 있다. 옆에 막 한동훈 막 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신이야. 결국 통수 맞았죠. 윤석열 자체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멀리 있지만 정말 본인의 그 라뽀가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릴 때 다들 저는 법조계를 잘 모르니까 이창수는 내가 들어본 이름이 아닌데 왜냐면 인수위 때도 이름이 없어요. 뭐 인수위 때 쫙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한동훈, 주진우, 뭐 김옥원 뭐 등등 쭉 나와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창수 지검장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활용하려고 갑자기 느닷없이 끌어올려서 당시 이원석 총장을 패싱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공수처 문제를 꺼낸 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에 보기 좀 법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구현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행안부 차관님을 따로 만나 뵀어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뭐냐면 이번에 지난주 우리 중수청법 통과시켰습니다. 네. 공소청법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 안에 중수청, 경찰 또 이제 통합시 논의까지 들어왔어요. 행안부가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차관님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넋이 반쯤 나갔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법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적었던 실질적인 거예요. 얘기다. 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면 차관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차관 한 분은 시민 재난 안전만 담당합니다. 네. 그럼 차관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
신설, 설치, 부지, 청사, 인력, 전산 다 해야 되고 야. 경찰 관리 다 해야 되고 또 행정 관리 다 해야 되고 통합시 관리 과부하. 차관을 하나 더 뽑든지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하니까는 그냥 이런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수청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신설 지원단이 생겼는데 사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또 전국적으로 또 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니까 전문성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과연 행안부 중수청 신설 지원단의 전문성 있는 수사 지원과 수사 경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공수처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검사들 이런 것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분명히 불법을 한 검사인데 현직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두 번이 아니야. 오히려 영전하고 그래요. 출세하고. 근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공수처가 일을 안 한다는 건데 만든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지금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공수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실제로 검찰 이제 그 조직이 이원화돼서 물어보면 대체로 검사들은 한두 명 정말 의협심 강한 검사들 제외한 나머지는 중수청 가면은 검사 타이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리고 수사관들,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전부 그렇다면 우리는 다 중수청으로 간다. 가서 일하겠다? 네, 중수청에 가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이원화. 네.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좋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능한 수사관들이 가서 제대로 된 특히 이제 마약, 조폭 이런 거는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있어서 이 수사 역량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형해화되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수사를 한 베테랑 수사관들이 있어야만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많이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입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법만 만들어서 보낼 게 아니고 이제 끊임없이 지원을 도축을 해줘야겠네. 예, 맞습니다. 네.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국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의 대표자로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족하다 더 해라. 예산 필요하면 배정해 줄게. 네. 움직이자라고 자꾸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도 동료원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공수처 사례를 통해서 느껴야 될 점이 중요한 건 구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하지?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만들어놨는데 그거 왜 만들었어? 이런 또 전시행정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힘도 모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국회의 힘도 모아줘야 예산도 되고 배정해야 정부의 되고요.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지금은 행안부, 중수청 그리고 뭐 공소청 있는데 예산 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돌아가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사실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 삶에 직결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수청이 어떻게 잘 기능하게 할 것인가 또 공소청이 어떻게 이제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바로 억울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시민들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옛날 무슨 게이트 같은 거 하나 딱 터져버리면 정권에 부담이 돼버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 쓰겠죠. 예. 그런 게이트 하나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 적폐들이 다 들고 올라가지고 와, 그거 봐라 이럴 거거든요. 그거 봐라 이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저 조마조마해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님 만찬할 때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잠깐 좋았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뭐 이거 나오나 했는데. 음모론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님께서 모든 개혁적인 혁명이 끝에 잘 안 끝난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반동적 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거기서 역사적 배움을 얻어야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우리 간에 분열이 돼버리는 것. 또 하나는 너무 과하게 아니면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상대는 이제 원한이 사무치겠죠. 지금 검찰 조직은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명분을 줘버린다. 맞아요.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중수청이 기능을 못 하거나 공소청에서 삐걱거려서 그렇게 반동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 어쨌든 반동의 계기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예산 배정, 관심 그리고 또 세밀하게 구현 가능하게 공수처가 잘 했으면 왜 지금까지 그렇죠. 검사들이 이러고 다니겠어요? 네. 이거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